사과하는 문자 속에 자신이 강간이나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으면 빼박으로 혐의가 인정이 될 텐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지 않아요. 이런 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바라보면 자기가 강간했다는 걸 인정하는 문자는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볼 때도 이건 인정한 건 아니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날에 있었던 일을 전체적으로 그냥 좀 사과하고 달래주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자, 오늘은 20대 초반의 남녀가 소개팅을 처음 했는데 소개팅에서 DVD방에 가요. 네? 소개팅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강간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났다고요? 네, 왜 무죄가 났는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엔 이게 한편으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자분이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제가 네. 이 사건을 가지고 온 이유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어도 피해 입은 이야기를 잘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길 사건도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넌 뭐 조도 못 먹냐?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왜 그러느냐? 법률에서 판단하는, 소송에서 판단하는 실무상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체 진실은 피해를 입은 건데 피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이제 직접 수사한 사건도 아니고 제가 직접 변론한 사건도 아니어서 실제로 진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판결문만 보면 아, 이 사람 억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는 이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판단하고 기소했어요. 근데 판사는 무죄를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무죄를 쓴 판사도 유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법률상은 무죄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 얘기를 잠깐 해보죠. 20대 초반의 남녀고요.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다고요? 소개팅에서 만나는데 DVD방을 갑니다. 요즘엔 DVD방에 별게 다 있나 봐요. 뭐 있는지 알아요? 침대. DVD방에 침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에 저도 봤어요. 커뮤니티에서 DVD방에 요즘에 거의 그냥 모텔 같다. 맞아요. DVD방 안에 화장실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TV가 있고 우와. 그랬던 곳이에요. 처음 만나서 소개팅 하는데 이렇게 있는 DVD방을 간다는 게 약간 좀 의아하기는 한데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DVD방에 갔어요. 몇 시쯤 갔을 것 같으세요? 한 2, 3차 하면 오후 10시? 거의 한밤중에 가요. 지금 말씀하신 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에. 네. 그날 하루 좀 같이 오랜 시간 있었긴 했지만 처음 본 사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남자가 거기 있던 그 젊은 여성한테 성관계를 시도해요. 그리고 실제로 성관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자를 보내줘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는 엄청 기분이 상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남자가 그 여자한테 미안하다 이런 사과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도 무죄가 났어요? 근데 무죄가 났어요. 사과하면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여기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네. 이제 이 여성이 미안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남자가 자고 있었어. 연락해도 답이 없길래 기다리고 있었지.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그날 이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진짜 혹시라도 찾아올까 봐 무섭고 그때 장난식으로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진짜 사이코 같아서 떨리고 DVD방에서 나가려고 하면 맞을까 봐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도 적어도 사람이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연락 올 줄 알았는데 뻔뻔하게 뭐냐고 연락하는 게 제정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려고 연락 오면 하려고 기다렸어. 진심으로 미안해.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민소 씨 생각엔 어때요? 이런 문자가 오가면 강간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면 직접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냥 진짜 말싸움으로 내가 욕했다고 가정하에 뭐 심한 욕을 하고도 이렇게 했어? 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있는 톡 같아요.
꼭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법원은 민섭 씨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해요. 보통 사과하는 문자 속에 자신이 강간이나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으면 빼박으로 혐의가 인정이 될 텐데 그냥 다독이면서 전체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형태의 사과 문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니까요. 이런 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바라보면 자기가 강간했다는 걸 인정하는 문자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법원에서 볼 때도 이건 인정한 건 아니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날에 있었던 일을 전체적으로 그냥 좀 사과하고 달래주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성범죄에서 흔하게 주장하는 변명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합의하에 했다. 예, 여기도 이제 성관계한 건 맞는데 우리가 합의하에 한 거지 내가 뭐 강제로 성관계한 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아니 강제로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직접적으로 강력한 위해는 없어요. 남자가 여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이 여자가 바지를 손으로 잡으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그냥 바지를 벗겨요.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은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또 여자가 옷을 주우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옷을 주우려고 하는 여자를 밀어가지고 침대에 또 눕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어마무시한 폭력이 행해지진 않아요. 여자는 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민서 씨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옷을 벗기려고 하면 못 벗기게는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말은 또 해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는 그냥 계속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거기서 뭐 더 적극적인 저항은 하진 않았어요. 그 나오고 나서의 상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오고 나서 이 여자는 경찰서에 갑니다. 아, 바로. 네. 근데 무죄가 났다고요? 왜 무죄가 났을 것 같아요? 무죄가 난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 쳤나? 맞아요. 거짓말 쳤어요? 네, 여기서 피해를 당한 여성이 객관적인 상황에 반하는 거짓말을 하는 게 나와요. 어디서요? 뭐가 나왔을까요? 뭐예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우, 답답해. 민수 씨 이렇게 답답하게 하면 아우 하면서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제가 그러더라고. 계속 맞추니까 못 맞추는 게 또 재미가 네, 있으신가 계속 맞춰갖고 내가 기분 나빠갖고 힌트 주겠습니다. 상의 그리고 여성에서 약간 민감한 가슴 이게 힌트예요. 상의를 벗겼다 그랬나? 맞아요. 남자는 상의를 벗겼다 그래. 남자는? 네, 가슴도 자기가 만지고 네.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여성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성은? 네, 하의만 벗겼다 그랬나? 맞아요. 여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는 상의를 벗기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옷 벗기려고 하는 걸 계속 잡고 있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내 가슴도 만지지 못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잡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내 바지 벗겨버리고 강간을 했어요. 라고 여성은 이야기를 합니다. 상의를 벗길 때는 저항을 안 하고 마치 합의한 것처럼 하다가 막상 딱 하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거부를 한 거지, 여자는. 근데 내가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게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 강간한 게 인정이 안 될까봐 상의를 벗기지 못했다라고 거짓말 저는 치거든. 이렇게 봅니다. 민섭 씨 되게 짱이다. 아, 나 아니, 노스쿨 무슨- 갈까봐. 성범죄 상담센터 이런 데에서 한번 일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제가 보기에 딱 그런 사건이에요. 처음 보는 남자랑 소개팅을 해서 DVD방까지 갔다고 하면 아마 이 여자도 남자한테 나름의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DVD방에 간 시간이요. 밤 12시가 넘어서 DVD방에 갑니다. 만나서 밤 12시까지 이렇게 같이 있다가 DVD방에 가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 나 좋아하나? 이 DVD방에 가서 뭔가 오늘 일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남자에 대한 호감이 없고 하면 그 침대에 있는 DVD방에 아마 안 갔을 것 그쵸,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호감은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스킨십을 성적으로 좀 진하게 하다 보니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상의를 벗기고 가슴도 만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성관계를 허락한 것처럼 비춰질까봐. 비춰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찾아가면
성범죄 전담 수사하는 곳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담센터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피해 입은 얘기를 쭉 하면서 속옷 같은 거를 이렇게 제출을 보통 합니다. 왜냐면 속옷에 상대방의 DNA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뭐 침이나 뭐 체액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별하는 되게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이 여성의 속옷, 가슴의 브래지어에서 남자 DNA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옷을 벗겼다는 걸 내가 못 벗기게 했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거를 못 만지게 했다라고 말한 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왜 핵심적인 이슈일 것 같아요? 어쨌든 거짓말한 거니까. 사소한 부분에서의 거짓말이라고 하면 약간 전체적으로 일관된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판례에서 말하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부 오락가락하는 측면은 살짝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관된다라고 해서 넘어가요.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 거짓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일관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의를 벗겼다 못 벗겼다, 가슴을 만졌다 못 만졌다, 이거는 민소 씨 생각하기에 핵심적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이거는 성범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걸 가르는 거는 어떻게 성적 접촉이 시작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중요한 이슈에서 거짓말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여성이 하는 말을 믿기가 어려워져요. 이 사건은 인정이 되면 강간한 거잖아요. 네네. 중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성이 정말 중요한 피해 진술의 핵심 부분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럼 이 여성 말을 믿고 유죄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민소 씨 말하는 것처럼 나름의 호감을 가지고 DVD방에 가서 진한 스킨십은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이건 아니다. 네네.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허용 안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 남자는 그냥 무시하고 해버렸던 거고 네. 여성은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었고 자기 옷을 벗기려고 하는 걸 뭐 막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강간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면서 해버리니까 네네. 강간 피해 주장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큰 거는 뭐가 있냐면, 남자가 그걸 의도하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남자는 상의를 벗겼다, 가슴을 만졌다 라는 말을 그냥 자기가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전 놀랬어요. 그렇게 남자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자 말은 또 믿어주게 되는 거예요. 더 신뢰감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성범죄 사건은 되게 예민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가슴 만지고 성적 접촉을 좀 했다라는 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말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강간 피해 당한 거는 억울할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말하고 싶죠. 그럼 이렇게 선택적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유죄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검사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민소 씨나 저처럼 생각하고 기소했을 거예요. 네네. 이게 좀 거짓말일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 이렇게 하려고 한 거는 그건 아닐 것 같다라고 기소했어요. 그렇지만 판사는 인정되면 뭐 징역 5년 막 그러니까요, 또. 징역 3년 중형이기 이렇게 때문에. 선고를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을 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가슴 만지고 옷 벗기고 할 때까지는 당신도 뭐 동의를 거기까지는 했거나 동의했다. 내지는 거기서 엄청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은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이유를 그냥 설명을 해라.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걸 설명을 하고 가야지 계속 그걸 거짓말해서 법정까지 가지고 가면 당신 이거 강간 피해 당하고선도 피해 본 걸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줬을 거예요. 네. 이런 게 되게 수사를 해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예요. 이 사건에서 제가 변호인이었다고 하면 저는 경찰이나 검사를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피해 입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해자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경찰관이나 검사가 뭔가 반응을 보여요. 네네. 물론 가해자가 뭐라고 진술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알려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수사의 비밀이거든요. 네.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야 진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확정한 진실을 재판에서는 다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공개재판주의라는 거고요. 수사는 밀행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약간 오해해서 밀실에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피해자가 무슨 말 하는지 가해자가 훤하게 알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할 수 가해자도 있잖아요. 거짓말하면서 뭘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알려줘요. 마찬가지로 고소당한 사람도 무혐의 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럼 고소당한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알려주면 고소한 사람이 또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수사와 재판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단계를. 그래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차마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하지 않는 거를 넘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네네.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를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진실이라고 입증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이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피해 입은 여성이라도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그럼요. 솔루션을 받을 수 의미가 있겠네요.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사건들을 봐요.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셔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경찰에서 이거 무혐의다라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변호사님이랑 진행하다가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혐의가 아니에요. 혐의가 인정이 돼요. 네네. 근데 진술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진술하면 이거 무혐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진술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는 순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 무죄난 이 사건처럼 실제로 피해 입은 게 맞는데 피해 입었다는 거를 증명 못하는 상황으로 다른 변호사님이랑 진행하면서 해놨더라고요. 처음에 길을 잘못 갔다. 그러면 이거 되돌리기 진짜 어렵다. 그런데 내가 선임한다고 하면 적어도 당신이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자기는 너무 억울해서 자기 억울한 부분은 재수사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재수사하다가 잘 되면 기소될 수도 있는 거니까 투임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무혐의한 거가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보고 이런 것들 수사 안 한 건 맞으니까 그 부분 다시 수사하라고 했어요. 다시 수사했는데 결론은 무혐의가 났습니다. 되게 그분 억울해요. 네. 근데 처음에 길을 잘못 가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꽤 많을 것 같아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런 분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은 경찰도 마찬가지고 내 편이 아니에요. 네네. 이 사람들은 중립입니다. 피해자가 피해 입었다고 주장해도 중립이에요. 가해자는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피해자 말을 무조건 믿어주지 않아요. 피해 입은 사람들은 대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피해 입었는데 날 믿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그거 당신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거냐? 라고 바라봐요. 중립입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 입고도 내가 말 잘못하면 난 그냥 끝인 거예요.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말을 바꿔야겠어요. 무석유죄, 유석무죄. 저도 제가 검사를 하던 시절에 혐의 인정되는 게 진실에 맞을 것 같은데 도저히 기소를 못하겠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 사건이 배당돼 왔어요. 기록이 한 5,000페이지 정도가 돼요. 네. 저한테 배당돼서 온 사건 전에 있었던 민형사 분쟁이 20몇 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20몇 건 정도의 민형사 분쟁에서 졌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졌던 거를 좀 뒤엎는 형태의 고소를 한 거예요. 당연히 경찰의 의견은 무혐의입니다. 네. 사건을 보니까 틀이 이거 혐의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섭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그 고소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네. 아침에 9시 반에 불러가지고 저녁 6시까지 면담을 했어요. 이런저런 거 계속 물어보니까 이게 혐의가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고소할 때 잘못했어요. 오버해서 거짓말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혐의가 있다고 하려면 앞에 있었던 거를 싹 다 뒤집어대요. 네. 확정 판결을 뒤집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한 20개가 있는데. 네, 어려워요. 그래갖고 제가 이 사람 억울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막 이렇게 좀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네. 네. 법률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에 유능한 변호인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가름말을 탔으면 아마 이 사람 억울한 일 겪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게 있고 이거는 판사나 검사가 진실을 밝혀줘야 되느냐 이거랑 약간 다른 문제. 선택적 진술 안 되고 거짓말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들고 온 이 사건도 제가 보기엔 그런 사건이에요.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 자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죠. 네. 유능한 검사였다. 차갑게 분석하고 네. 밥까지 주는 이젠 따뜻한 변호사라는 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원이나 검찰 내지는 경찰에 가서 진술하기 전에 꼭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김우석 변호사.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연애를 하는데 어떤 놈은 계속 연애를 못 해요. 불쌍한 애가 있어. 그럼 얘가 연애 상담 누구한테 하느냐? 자기 친한 친구. 한 번도 연애 안 해본 자기 그럼 친한 안 되지. 친구한테 가서 네. 물어봐. 실무 경험 없는 친구. 그래서 이제 황당한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하죠. 그러고 이제 연애 못하지. 계속 못쏠 되는.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야죠. 그럼요. 되게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김우석 변호사님입니다.